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여기는 TV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FM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과장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티마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윤상모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파티마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윤상모입니다. 네. 일단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네, 맞습니다. TV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과장님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일은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예. 저런 일도 있죠. 뭐 괜찮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르셔도. 진짜요?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불러도 될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좀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입니다. 국내 여성암 1위로 알려져 있고 이게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네네. 왜 증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전 연령대, 그러니까 생기는 유방암이 생기는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증가가 계속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연령대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대의 몇 프로, 40대의 몇 프로, 60대의 몇 프로면 이 퍼센트가 조금씩 자꾸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방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음주 흡연, 가족력, 방사선 노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 증가가 자꾸 되는 원인은 이제 그 중에서 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주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초경이 빨라진다든지, 그다음에 폐경이 늦어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출산율 저하가 역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잘 갖지 않는데 그럼 더더욱 이게 증가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뭐 추세는 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경과를 쭉 보면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보통 유방암을 이제 검진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면 참 다행인데 어떤 내 몸에 어떤 이상한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유방암의 대표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암하고 다르게 예. 유방암은 사실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요? 뭐 예를 들어 통증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증상이 아닙니다. 유방암에서. 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면 증상이겠고, 그렇죠. 많은 수의 환자분들은 실제적으로 검진에서 뭐가 보인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요두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이 진행을 하면 유방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동측의 겨드랑이에 마찬가지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그게 늦지는 않은 거죠? 그때부터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거죠? 멍울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럼 내가 늦은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예. 이 사람의 예민도가 다르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심지어는 환자분들 보면 5mm 정도 되는 것도 손으로 만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아주 예민한 분들은 예.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져진다? 그럼 병이 진행된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폐경 후에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들었어서 어떤가요, 과장님? 진짜인가요?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조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런 여성 호르몬 치료를 언제 시작해서 몇 년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내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약제를 썼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게스틴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방암 가족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내가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위험도가 어떻게 돼, 이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조금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또 네. 이제
이 여성 호르몬 치료라는 게 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뭐 기간을 정하고 약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뭐 투약하시게 되면 검진 열심히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여성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생기게 한다는 아닌 그렇게 거예요. 보실 거는 아닌 것 사람에 같습니다. 따라 다를 수 있다. 검진을 잘 받아야 약에 된다. 따라서 또 다르고.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방암은 외과적 수술부터 항암 치료 등 이제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과장님과 함께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방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이유부터 딱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든지 혹은 전이가 가서 어떤 증상을 유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뭐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또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그 수술이 유방 보존술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부위만 조금 넓게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과 동측의 유방을 완전히 다 절제하는 전절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에 보면 한 10년 정도 관찰하면 재발하는 확률이 한 30% 내외 정도 됩니다. 꽤 높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5% 내지 1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럼 유방을 보존한 분들에 비해서 전 절제를 하신 분들은 사실 재발 위험이 더 낮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까요? 전 절제한 경우에도? 이제 전절제를 왜 했느냐를 우선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전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이 크다든지 진행이 되든지 이래서 전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발 위험률이 조금 높죠,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전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종양의 크기가 예. 5cm가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를 침범했다든지, 안 그러면 흉벽을 파고들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재발률의 위험도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겨드랑이 림파절을 수술로 제거를 해서 개수를 봅니다. 침범해 있는 전이가 있는 개수를 보고, 4개가 침범되어 있는 림파절의 개수가 4개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요. 그러면 이제 1개에서 3개 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권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암이라고 불리는 상피내암도 일단은 이게 암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흔히 연기라 그러면은 다른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방암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연기암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유두에서 유관이 쭉 그 유방 안쪽으로 들어가고 끝에 소엽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소엽에 생기는 상피내암은 사실은 수술로 끝이 납니다. 네. 그 부분 제거하면 끝이 나는데 그 유관에 생기는 관상피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관상피내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관상피내암을 그러면 그 부위만 보존적으로 유방 보존술을 해서 수술로 드러냈을 때 재발률을 이제 위험도를 따져서 한 3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높은 거, 중간, 낮은 거 이렇게 나누면 높다는 이야기는 침윤성 암하고 비슷한 재발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중간 정도 위험이 되는 경우에 이제 추적 관찰을 쭉 해보면 그러니까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를 안 하고 쭉 관찰했는 걸 보면 재발률이 15%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 경우도 재발률이 한 10%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제일 낮은 군에 들어가는 경우에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게 그냥 두면
재발률이 한 10% 정도 되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재발률이 1, 2%로 떨어집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다 받으세요. 받으시죠. 네, 네. 다 받으세요. 뭐 개인 사정이 있으면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방사선을 이제 가슴 쪽에 쬐는 거다 보니까 심장에 좀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걸 많이들 한다고요. 네. 네. 네, 그 오른쪽은 상관이 사람 심장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 심장의 일부가 이제 왼쪽 유방암의 경우에 일부가 방사선을 받아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 3차원 입체저용 치료를 해서 심장의 선량 한도를 초과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치료 범위가 림파절을 이렇게 포함해서 해서 좀 넓어진다든지 혹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량을 딴 부분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높여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등등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네. 정상 조직 그러니까 폐나 심장에 가는 방사선량을 일반적인 3차원 치료에 비해서 확 줄일 수 있다. 혹은 줄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이면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유방암에서 림프절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모든 암이 뭐 림프를 타고 전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림프절 혹은 림프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체액을 운반하는 통로거든요. 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암이 첫 번째로 전이를 일으킬 때 이걸 타고 먼저 임파선에 먼저 전이를 가게 됩니다. 이게 물론 초기에 원발암이 아주 작을 경우부터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겨드랑이 임파선을 이제 드러내서 이제 개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침범되는 개수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갔느냐, 침범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 그다음에 하면은 어느 범위까지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제일 궁금한 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내 몸에 좋지 않은 방사선이 남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방사선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방사선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유방암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방사선을 내는 기계가 있고 방사선이 몸을 통과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몸에 집어넣는 주사로 넣는 경우는 이제 우리 갑상선암에서 흔히 좀 많이 쓰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정해서 용량이 높으면 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네. 퇴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방사선 치료는 사실 치료실 문을 나오면 내 몸에 방사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뭐 네. 애들 안아주셔도 되고 네. 격리하실 필요도 네.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어떤 기간, 횟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횟수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환자분들이 오면 처음부터 그 면담할 때 첫 번째 묻는 게 이제 오늘부터 치료 안 되느냐고 바로 그거부터 묻습니다. 약간 급하신 분들. 묻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그 오시면 그날 바로 치료를 시작을 못 하죠. 왜냐하면 치료 들어가기 전에 단계가 좀 있습니다. 치료 계획용 CT를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치료할 부위, 그다음에 정상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리고 해서 이제 설계를 쭉 하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데 예. 이 과정이 이제 우리 평일 기준으로 짧으면 2일, 길면 한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꽤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뭐 3일 내지 일주일 뒤에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날 바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면 이제 치료는 매일 하루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 받으시게 되겠고 매일 오시면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치료 받으시고요. 전체 횟수는 16회에서 20회,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할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상 완화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 전이가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 때는 5 내지 10회, 짧게 하면 한 번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방사선 치료 전의 주의사항, 제가 또 좀 살펴봤더니, 네. 팔, 어깨, 스트레칭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스트레칭은 왜 필요할까요? 이제 저희들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팔 모양 자체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도에서 조금 올려간 상태. 치료를 받을 때요? 네, 요 자세가 되는데, 네. 이 자세는 물론 이 팔을 받치는 받침대를 써서 합니다. 근데, 네.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주의사항으로 이제 수술한 팔 쪽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 들으시게 되면, 심한 분들은 아예 그쪽 팔을 안 씁니다, 그냥. 혹여나 아예 안 쓰는 위험할까봐.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올 때 이 팔이 45도 이상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 써서 굳어서요? 안 굳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네. CT도 못 찍고 네. 당연히 치료는 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조직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이제 좀 연습을 하셔서 양쪽이 좀 비슷한 정도로 네. 맞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하실 거는 치료 받으시는 쪽 팔만 올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쪽 팔을 올리면 잘 안 올라가면 몸이 이렇게 기울면서 자꾸 맞추려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은 덜 올라갔는데도 본인은 올라간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을 같이 이렇게 올려서 네.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여나 수술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움직이지 마시고요. 적당한 스트레칭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뭐 치료를 받으면 메스껍기도 하고 좀 피곤하고 그렇다던데 이게 또 피부염도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한 가지씩 보면 우선 이제 속이 메스껍다 혹은 어지럽다 이런 증상은 사실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첫 치료 한 2, 3회 정도에 있다가 없어지는 증상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피로감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는데 피곤해 죽겠다 하는 분이 계시고 기초 체력이 안 좋으신 거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무리 없이 끝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그 비슷한 연령대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조금 붓거든요. 치료하는 쪽이 살짝 붓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서 이렇게 완전히 많이 붓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뜨끔뜨끔하다, 찌릿찌릿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진통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려고 그래도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불편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방사선 피부염.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겪게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햇볕에 노출됐을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 갔다 오면 피부가 발갛게 됐다가, 그 다음에 검어졌다가, 그 다음에 피부 흐물 벗겨지고 색깔이 좀 천천히 돌아오죠. 그렇죠. 비슷한데 다른 점은 방사선 치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피부가 붉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한 3, 4주 시작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되면 좀 붉어지고 끝나고 나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좀 검어졌다가 흐물 벗겨지는 그런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그런 피부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특수 로션을 바르시도록 아마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가려울 때는 반드시 이야기하셔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울 때 긁게 되면 예. 조금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쪽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부종이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일단 림프 부종은 심하게 생기면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진료실에 들어와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수술했는 쪽 팔이 그렇게 많이 붓지 않았다, 양쪽이 비슷하다. 그러면 차후에 림프 부종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치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호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림프절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만큼의 개수를 제거를 했느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 선량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겠죠. 부종이 있다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네.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게 림프 부종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사실 이런 분들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진단 시에 그 진단 받을 때 나이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주로 쓰는 팔 있는 쪽에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요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 수술 받은 쪽 팔을 외상을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이라 그러면 이제 뭐 무거운 짐을 든다는 것도 외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수술 받으신 쪽은 혈압도 잘 안 재고 그쪽으로 체열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손상들을 줄이면 뭐 크게 많이 걱정할 부분은, 그러니까 추후에 생길 거를 예방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뭐 이 정도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요즘 미용적으로도 절제술 후에 유방 보형물을 또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넣었을 때 혹시 방사선 치료에 지장은 가지 않을까요? 치료는 동일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양쪽의 모양을 비슷하게, 크기라든지 이런 걸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는 왕왕 있고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는 보형물을 아예 다시 제거를 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건 뭐 흔한 건 아니고요. 유방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면 이게 좀 섬유화가 생기거든요. 약간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 이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열이 가해지면 그런 섬유화가 조금 더 진행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상당 기간 동안은 사우나나 열탕 같은 데는 들어가시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치료의 일환으로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 중이나 아니면 하고 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그 금방 이야기하신 것도 묻는데 그 술, 그다음에 고기 이런 거 많이 물으시거든요. 술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종류 불문하고 권하지 않습니다. 술은 포도주 이런 거 일주일에 뭐 한 잔 요렇게도요? 그렇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잔은 괜찮습니다. 그럼 두 잔 드실 거고 두 잔 괜찮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어렵죠. 아예 그냥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가 상당히 우리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붉은색 고기는 조금 줄이시는 게,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붉은색 고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얼마큼 줄여야 되느냐가 문제죠. 맞아요. 근데 심하게 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회 그러니까 100g 정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낮죠. 그렇게 보면 맛 좀 보면 없어질 것 같은데. 100g이면 1인분이 조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세계 암연구 재단에서 공부하는 걸로 해서 우리 타협을 좀 보면 네. 재단에서 이제 대장암 환자들 대상으로 대장암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 기준을 보면 일주일에 350에서 500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3회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크게 권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를 택해서 보면 한 번에 한 120g 그러면 1인분 정도 되겠죠. 대충 1인분이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3회 이내 드시면 그다지 위험성을 확 높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네. 고려하시면 되겠고 예. 나머지 뭐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딱 이걸 먹으면 뭐 재발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없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 뭐 당연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무기질 같은 거 적당하게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체중 관리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몸에 체지방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생성에 어떤 그 촉진시키는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꽤 많아서 득될 게 없겠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거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460g 먹고 나머지 일주일은 고기 안 먹고 이건 어떤가요? 그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피디님 안 된다고 이게 합니다. 갈라서 분산시키십시오. 네, 이거는 잘못된 편법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유방암 환우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은 항상 조금 불안합니다. 병원에 이제 치료가 끝나고 정기검진을 이렇게 오시면 뭐 1년에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와서 검사하시고 나면 괜찮습니다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걱정하시기 재발에 대해서 염려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오면 재발암 환자만 눈에 보입니다. 옆에 보이는 환자분들이. 그래서 항상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방암 환자가 가족 내에 있는 가족분들은 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여도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은 치료가 끝나고 정기검진을 환자가 받으시더라도 병원에 좀 따라오십시오. 정기검진 뭐 1년에 많으면 2번이고 적으면 1번입니다.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이라든지 가사노동 이런 거 좀 가능하면 분담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은 그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가 몸에 좋더라 이런 거에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시고 특히나 가족들이 그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너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바로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실 뭐 수술도 하셨을 거고 방사선 치료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항암제 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그 본인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또 환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이라면요 유방암 검진은 정말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좋은 이후를 가져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사선 종양학과 윤상모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이 방송이 아마 연말에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2025년 새해에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